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화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하고 있는 와중에 경기 침체 부담감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필요 이상의 과도한 긴축이고 침체를 깊게 만들 뿐이라는 그런 의견도 있죠. 이와 더불어서 빠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침체가 더 일찍 올 수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은 조기에 중단이 될 거고 금리 인하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침체가 오면 진짜 금리 인상을 멈출까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화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미 연준을 중심으로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오늘 있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0.5%를 올릴 거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언론을 중심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경기가 침체되는 모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중앙은행들이 올리던 금리를 내릴 거라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 잡는 와중에 침체가 심해지면 일단 물가 잡는 건 제쳐두고 침체를 더 우선순위에 둔다는 그 말인 거죠. 어차피 두 개를 동시에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강조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을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어온 기준에서는 물가보다 침체를 우선시하는 게 맞아요. 일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할 때는 금리를 올리면 오르던 물가 속도가 정체됩니다. 반면에 침체가 발생하면 금리 인하한다고 그게 먹힌다는 보장이 없어요. 특히 침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금리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물가냐 침체냐 둘 중 하나라면 침체를 피하는 선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리 올리다가 침체가 발생한다면 침체 막는 게 더 중요하니까 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인하를 할 거라는 말이 맞는 거 아닌가요? 그걸 먼저 정리를 하고 시작해야 하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하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물가 상황은 절대 일반적으로 논하는 그런 물가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경기 과열 우려 이런 개념의 물가 상승이 아니고 돈의 가치 문제까지 심각하게 대두될 정도로 매우 비정상적인 수준의 물가 상황이라는 건데요. 이건 대략 40년 전에나 겪어봤던 물가 상승률인데요. 아니 지금 경제 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겪어본 적 없는 비정상적인 물가 상황인데 그걸 두고 일반적일 때 기준으로 생각하면 처음부터 컨셉이 꼬여버리는 거죠. 어찌 보면 특이한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는 오랜 기간 타성에 젖은 그런 사고방식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보는 관점은 어떠냐? 물가를 잡는다고 난리 쳐봐야 당장 경기 침체가 심각해지면 결국 그거 막는데 더 집중할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의 사고는 물가보다 주식 등의 자산 가격을 지키는데 포커스가 더 집중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침체보다 물가 잡는 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물가 문제와 침체는 타격을 받는 범위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요. 침체가 왔을 때는 국민 모두가 타격을 받는 건 아니에요. 소득이 불안정한 사람, 현금 흐름이 끊긴 사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방만하게 운영되던 기업이나 특정 계층들한테 집중되어 더 가혹하게 다가오죠. 꼭 고소득이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일자리나 안정적인 소득 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견딜만 하고요. 또 일부한테는 이 침체 기간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침체라는 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침체지 상관없는 사람들한테는 남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하죠. 오늘부터 침체, 오늘부로 침체 끝 이런 것도 아니고 당장 지금 생계가 힘들어진 사람한테는 이미 겪고 있는 침체고 지금 골프 치고 해외여행 가는 사람한테는 남 이야기는 맞죠. 맞아요. 침체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국민 모든 사람한테 끼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처럼 심각한 수준의 물가 문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물가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는 물가는 전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격 수준이기 때문에 물가 충격을 국민 전체를 포함해 사는 모두가 국가 전체가 다 충격받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물가 관리가 안 된다는 말은 통화 가치 관리가 안 된다는 말인데 이렇게 되면 이건 단순히 우리가 물건 살 때 비싸서 힘들다는 이 수준에서 그렇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같은 비정상적인 물가 상황이라면 네. 이렇게 통화 가치의 변동폭이 굉장히 심할 때는 투자뿐만이 아니라 기업 경영 등 모든 측면에서 장기적인 예측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사업을 합니다. 지금 딱 내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네요. 내년 가을에 100억짜리 시설 투자를 하려고 100억 예산을 잡았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정작 돈을 지출해야 할 가을이 되니까 100억이면 됐던 장비가 120억으로 가격이 올라 있으면 사업 진행이 되겠습니까? 꼬여버리죠. 맞아요. 심한 물가 상승으로 화폐 가치 변동이 커버리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출이나 이런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획이 무의미하고 계획을 세워봐야 그나마 예측할 수 있는 한두 달 뒤 이 정도 수준에서 계획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거예요.
당장 주변에 보면 지금 내년도 전체 사업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물가가 요동치고 그것 때문에 시장 상황이 어찌 될지 예측이 안 되니까 내년 상반기 계획만 잡는다든지 심한 경우는 내년 1분기까지만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지금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계획해버리면 장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렵고요. 정말 그때그때 눈앞의 매출만 쫓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투자든 고용이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장기적인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큰 투자를 꺼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용도 안 하게 되고 시설 투자도 못 늘리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식으로 하는 사업이 성장을 하기에는 어렵겠죠. 네, 그럼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가 문제냐? 더 이상 성장이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이 물가 문제를 단순히 물건값이 오르고 가격이 비싸진다는 그런 물가 측면에서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화폐 가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물가 잡는 문제가 침체보다 더 우선인 거고요. 정말 이것마저 손 놓아버리면 극단적인 경우는 금융 시스템 붕괴로까지 그렇게 이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통화 가치가 거론될 정도로 물가 문제가 심각하다면 침체보다 먼저 물가 잡고 화폐 가치 안정되게 만드는 게 더 큰 우선순위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일단 물가 잡는 게 맞네요. 돈의 가치의 문제니까. 진짜 침체 막자고 물가 잡는 거 손 놓았다가 제어 안 될 정도로 화폐 가치 문제가 생기면 내 연금 한 달에 200만 원 받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100만 원 받는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극단적으로 가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남미라든지 아프리카 일부 국가처럼 극단적인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이 물가 문제가 소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 연준 입장에서도 당장의 경기 침체 문제는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무조건 돈에 대한 신뢰를 지키고 빨리 물가를 잡아서 돈의 가치를 회복하고 통화 가치를 안정화하는데 모든 포커스를 집중할 수밖에 없고요. 이걸 하는 수단으로 지금 금리 인상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 금리 인상을 그렇게 급격하게 했는데도 물가가 안 잡히니까 앞으로도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보면 침체가 오면 금리 인하를 한다, 통화 긴축을 멈출 거라 하면서 이게 대세 여론으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시장 기대감을 살려두려는 거죠. 그냥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무시한 허황된 기대감일 뿐이고요. 지금 제일 먼저 버려야 될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이 물가 문제의 본질은 우크라이나 전쟁도 공급망 균열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물가 문제를 가중시키는 요인일 뿐이고요. 애초에 경제 규모에 맞게 필요한 돈의 양보다 너무 과도하게 풀고 방만하게 운영하다 터진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을 통해서 통화량을 정상적으로 돌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침체가 생기면 다시 금리를 내릴 거라는 생각은 그건 정상적인 경제 상황일 때 하는 얘기지 지금은 그런 기대를 가질 상황이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은 기존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적인 모습으로 되돌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선은 경제 규모에 맞게 통화량도 맞추고 통화 가치도 제자리를 찾는 게 1차적인 목표고 금리 인상을 멈춘다는 이런 얘기는 지금 논할 때가 전혀 아니라는 말이네요. 그쵸.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미 연준을 포함해 중앙은행들은 자기들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는 걸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인정하지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이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이 그동안 통화 운영을 실수했고 심각하게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게 되니까 이 말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물가만 이야기하면서 금리 인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잘못을 인정 안 한 상태에서 잘못을 바로잡아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조금만 침체가 되면 다시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 거다 하면서 그게 사실은 다시 잘못된 길로 가겠다는 건데 같은 논리를 계속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자산 시장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우리가 특히 주식 같은 투자 시장을 말할 때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반영하는 시장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자산 시장 흐름을 보면 지금은 당장 다음 주에 나올 이슈도 반영을 안 하는 그런 후반영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기억을 되살려봐도 예전에 코로나가 터지고 자산 가격에 거품이 끼면서 주식 가격이 급등할 때 보면은 그때는 6개월, 1년을 선반영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전기차니 뭐니 하면서 실제로 반영할 만한 거 다 땡겨 쓰고 더 이상 없으니까 10년 뒤에나 일어날 일을 마치 당장 펼쳐질 것처럼 띄워서 선반영했습니다. 나중엔 하다 PDR이라는 말까지 만들어서 사람들의 꿈까지 주식 가격에 반영할 정도로 그렇게 선반영하는 시장이었어요. 그렇긴 하네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만약에 그 논리라면 지금같이 떨어지는 시장에서는 어떻게든 리스크를 줄여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위험스러워 보이는 악재들은 모두 선반영해서 위험을 조금이라도 일찍 피하는 게 맞을 겁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영국 경제 파운드화 폭락부터 중국 부동산 위기로 채권 대량으로 디폴트 터질 문제, 또 갈수록 극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에 국내 경제적으로 안고 있는 여러 악재들, 기타 등등에서 이런 문제들 다 선반영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이런 문제의 규모나 수준에 비하면 지금 주식 가격이 떨어지는 폭이 실제로는 거의 반영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 발표된 고용지표에서도 또 비슷한 모습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원래라면 실업률이 발표되기 전에는 아무래도 불확실하니까 이런 불확실성으로 시장이 미리 좀 빠졌다가 발표가 나오고 나면 그때는 불확실성이 이제 제거됐으니까 그때 좀 회복해서 오르는 게 맞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으로 선반영하는 시장이라면 그런 불확실성을 미리 반영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게 맞겠죠. 그쵸. 근데 지금 시장은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발표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도 없는데 근거 없는 기대감만으로 미리 올려놨다가 막상 발표가 되고 나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나니까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그때 가서 확 떨어지는 모습을 매번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예전에 물가 상승률 발표되기 전에도 통계 발표 전에는 주가가 올랐다가 막상 통계 발표되고 나니까 예상보다 불과 0.2% 높게 나왔는데도 나스닥이 4% 이상 빠질 정도로 무너졌죠. 예상치하고 다르게 높게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불과 0. 몇 프로고 그렇게 주가가 내려앉는다는 게 사실 억지스러워 보이죠. 맞아요. 지금 투자 시장은 어떻게든 악재를 조금이라도 늦게 반영하기 위해 발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라는 점,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시장 대응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상황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을 먼저 구분해서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투자 시장에서 자주 쓰는 명언이나 구호들은 일반적인 시장 상황일 때나 통하던 이야기라는 걸 다시 한번 되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